아, 자, 그러면 이제 7차 교육과정 내용을 볼게요. 예. 자, 특징은 이제 학교별 교육과정 없애고 12개년 학년의 교육과정 편제했는데 예전에 중학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게 없애고 예, 초등학교 1학년은 이제 1학년, 그다음에 여기 11학년, 12학년은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2, 3학년 얘기죠. 그래서 1학년부터 해서 10학년까지 고등학교까지 1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11, 12학년은 심화선택과정에서 심화선택 과목을 이제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수준별 교육과정을 포함했는데 학제는 영어와 수학은 단기형, 그다음에 사회와 과학은 심화 보충형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기본 교육이 있고 심화 보충이지만 보충은 이제 뺑뺑이고 기본에 그래서 심화와 기본밖에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심화 선택 경우가 있는데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세계사하고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있었죠. 자, 이렇게 수준별 교육과정 포방한 도입 배경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거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학생의 학습 능력과 학습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학습자의 능력, 흥미, 관심,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 자기 주도형의 개발에 학습 기회를 제공해주고 교육의 수요성을 추구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심화 보충 도입인데 이것도 예전에 기초에 나왔긴 했는데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 보시고 자,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역사 과목 편제를 좀 보면요. 자, 사회과는 이제 유지되는데 이때 인제 그 6 차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6차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인제 사회과라는 과목이 있었죠. 그래서 인제 있고 거기에 인제 국사가 있고 그다음에 어 그 왜 일사 뭐 지리 이렇게 사회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과 과목 안에 인제 사회라는 과목이 있고 사회 과목 안에 일사지리 뭐 그 한국사도 같이 배우는데 여기 국사는 따로 이제 뭐냐면 그 시수나 그다음에 책을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따로 가르치죠. 이렇게 해서 시험 볼 때는 이제 국사과 몇 문제, 그다음에 그 사회과 몇 문제 이런 식으로 사회라는 이름을 통합해 가지고 시험을 보는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2 학년 주당 1 시간, 그다음에 3 학년 2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 2 였는데 1, 2로 하면서 이제 시수 균형이 무너졌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고등학교 1 학년은 주당 4 단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1 학기당 1 시간 일 주일에 2 시간 가르친다고 보면 돼요, 2 시간. 그래서 제가 7차 교육과정 할 때 이제 그때 들었는데 2 시간 하기에 좀 벅찼어, 그때요. 자, 그래서 이제 파해형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됐고 심화 선택형 과정은 이제 보면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 세계사가 이제 역사 심화 선택 교육이 있는데 대개 보면 애들이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세계사 교육이 상당히 약화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어떤 교육 과정에 어떤 과목을 이제 심화 선택을 인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몇 번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세요. 한국 근현대사하고 세계사 내용을 선택했다. 어 예전에 인제 고학번들은 좀 다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국 근현대사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하도 예전 얘기니까. 자, 하여튼 외워 두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이제 뭐냐면 요거죠. 2 학년 1 시간, 3 학년 2 시간, 2-3 학년의 시수가 균형이 붕괴돼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수 붕괴 때문에 2 학년 고려까지 가 있고 3 학년 조선 이후 가셨다. 예. 그러니까 요게 1 시간이고 이렇게 2 시간이니까. 그리고 정치사 중심의 통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국사 변화에서 뭐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근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때 인제 한국사 같은 게 있죠. 한국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연대별로 배치한 게 아니라 분야사로 배치했어요. 그래 갖고 선사시대가 있고 선사시대는 그냥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고대, 중세, 어 근세, 근현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렇게 이제 주제사별로 나눈 거야, 분야사별로. 예. 그리고 그 안에 또 뭐냐면 고대 정치, 중세 정치, 근세 정치 요렇게 쭉쭉. 그러니까 정치사 하다가 인제 또 고대 하다가 쭉 또 경제 고대로 다시 들어가고 또 쭉 가다가 또 사회 고 해 갖고 그 좀 약 헷갈렸어. 예. 그래서 이게 7차 교육과정 그 국사교과서, 국정교과서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게 내용 조직 반영 그 내용 조직과 관련된 분야사 있죠? 이 분야사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밑에 고등학교 세계사 부분인데 요거는 뭐 각자 보시고 자 7차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변화를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자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던 심화 선택 과목 있죠? 보통 고등학교 2-3 학년 때 배우는 심화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인제 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인제 바뀌니까 요게 인제 예전에 할아버지 때 얘기고 약간 인제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가끔씩 인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는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인제 국민공통 기본과정에서 실제 교육 과정은 국사 이렇게 배우고 심화 선택 과목이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요거 두시고 그다음에 07년 개정 교육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인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인제 마련한 거예요. 원래 시행하려고 했는데 노무현이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이명박이 됐잖아요. 이명박이 이제 그건 이명박이 정책들은 노무현 정책들이야. 그러니까 노무현 정책을 뒤엎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었어. 09년 개정 교육과정을. 그리고 나서 인제 없애 버렸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요 심화 선택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 이해, 동아시아사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세계 역사 이해가 예전에 나왔어요. 요거 쓰라고. 그래서 그때 뭐 세계사 썼으면 틀렸겠죠. 그리고 이제 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볼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학교급별로 인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근대사 위주로 이렇게 형성되고 고등학교 근현대사 형성되는 그런 것이 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계열성인 학부학이한 거죠. 계속 중복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아 이거 왜 그래 또.' 계열성을 확보할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09년 개정교육 과정이 넘어가는데 요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이명박 때 09년 개정교육 과정이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어 복받 박근혜 때 인제 또 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 만들었다가 조금 하다 뒤엎고 새로운 교과서 만들어 그런 시대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때 인제 선택 심화 과정이 이제 하나는 보면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게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 가죠 요게. 그리고 인제 요것도 인제 주로 인제 고등학교 1 학년 때는 근현대사 이렇게 인제 중심으로 했고 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인제 다시 인제 한국사를 뭐 정근대사, 고년대사 5대 5로 맞춰 가지고 또 하다가 또 근현대사로 지금 왔다 갔다 했죠. 예. 자 뭐 요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간략하게 인제 7차 교육과정과 그 개정 교과서 변화인데 요 선택 심화 과정 요 내용은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해 두셔야 돼요. 요거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예전 교육과정이라도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볼게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15년 개정 교육 과정과 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자세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정 교육 과정 읽고 분석하는 거는 제가 인제 예전에 교육 과정 할 때 강독할 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저 게시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봐 주세요. 예. 자 그러면 22년 개정 교육 과정 여기서 볼 건 개요만 볼게요, 개요.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22년 교육과정은 크게 보면 공통교육과정이 있어요. 이게 중학교죠. 중학교. 그래서 역사과는 역사 과목을 가르쳐요. 자 그다음에 인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있는데 요 안에서도 인제 뭐가 과목이 있냐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게 아마 고교 학점제가 이제 관련된 것이 선택 과목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제 또 3 개로 나누죠.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인데 자 고등학교에서는 공통 과목은 한국사 1, 2 예요.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요거죠. 예.
그리고 인제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세계사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요번에 시험 문제나 동아시아 역사 기행 관련된 내용이고, 융합 선택 과목은 인제 역사도 탐구하는 현대 세계예요. 예. 그래서 요 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인제 그 책들을, 교과서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막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5월 달에 이 그 교과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의위원회 열고, 교과서 심의위원회 열고 선택을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5월 달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6 월, 7월 달에 뭐 관련 그 교과서를 뭐 제본을 하든지 해 가지고 알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뭐 그냥 22년 개정 교육 과정만 보고 이게 내용이 정확히 구체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자, 아무튼 그렇고, 그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게요. 자, 공통교육과정 중학교의 역사 과목은 한국사, 세계사 역사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사, 세계사 통합 영역으로 역사학습의 기초나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 형성, 네,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한국사 영역을 세계사 영역과 연계 고려해 구성했다. 요건 해마다 그래요. 매년 교육과정마다 한국사하고 세계사의 어떤 것을 연관시키는 게 많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사의 어떤 특수성과 세계사의 보편성을 연계시킨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한국사 영역은 정치 변동, 사회 생활 문화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정근대사 한국사를 중심으로 이제 했어요. 정근대사. 요것도 이제 학교급별로 중학교는 이제 정근대사, 그래서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제 그 대단원을 이제 보면, 거기 보면 국가 형성의 발전,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 요거는 고대사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성립과 변천, 고려사, 조선의 성립과 변천, 조선사의 변동인데, 아마 요건 조선 전기고 조선 후기인 것 같아. 보니까 이제 대단원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왕조명을 쓰고, 그다음에 시대 고문명을 또 안 쓴 거고 그래요. 이게 교육과정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원은 한 단원 정도가 근현대사야. 그래서 근현대사로의 전환해 갖고 진로 연계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제를 통해 현대 세계의 과제를 포괄하고 과목 융합을 통해서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교과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뭐 과목 융합이면 일사과와 뭐 지리과 이렇게 인제 하겠죠. 왜냐면 근현대사가 인제 요거와 관련된 거니까. 특히 일사, 뭐 경제, 사회문화 뭐 이런 거 관련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 영역은 각 지역의 세계와 정치, 사회, 문화의 변화 과정을 비교해서 연관지어 이해하고요. 그다음 고등학교를 보죠. 자, 고등학교는 한국사 원투 과목으로 구성돼 있어요. 예. 되게 근현대사, 이제 한국사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원은 그래도 좀 약간 정근대사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원만 보면. 근데 이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요. 그래서 근현대사, 한국사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사 원투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궁금해, 저도요. 예. 지금은 한국사만 배우잖아요. 그 어떤 과목인지 보는데, 어 시 요번에 5월 달 가면 좀 알겠죠. 예, 전시본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세계사인데, 주제 탐구를 지향하고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학습하고요. 지역 세계 간의 고유, 그 갈등 및 그 당시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거.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요번에 이제 동아시아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22년 개정 교육 과정 할 때 요거 나올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나왔어, 그 동아시아 범위가. 그래서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동아시아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시아예요. 이 동북아시아는 한중일, 뭐 넓게 보면 베트남, 몽골까지 인제 포함되는 범위잖아요. 근데 요게 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동남아시아까지 이제 확장돼.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쪽 뭐 필리핀, 이 그 뭐냐면 타이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그래 갖고 이제, 왜냐면 경제 교류가 많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집어넣어. 특히 이제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어디에서 건너와요?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오죠. 예. 그러니까 한중일 보면 공통적인 인구가 완전 절벽 상태인데, 이 젊은 인력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들어오잖아.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요걸 염두에 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생소한 과목이 이게 역사로 탐구한 현대 세계인데 이게 이제 딱 말에서 들어보듯이 과목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세계니까 현대사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현대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구성됐고 시계열성을 고려해서 어떤 시간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국가, 지역, 세계의 역사를 상호 연관적으로 구성됐다. 뭐 이렇게 이것도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부분이. 예. 시험 문제에 나온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러면 이제 22년 개정 역사교육과정 구성을 볼게요. 자 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보면 각 과목의 특성과 구성을 중점으로 해 갖고 인제 했다. 그래서 한국과 세계 역사를 이해하고 탐구 과정을 통해서 역사 지식과 역사관을 형성해서 현대사의 여러 문제의 통찰을 양성한다. 이게 목표죠. 예. 이 목표와 연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보통 교육 과정은 인제 제가 알기로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 인제 그 교육 과정은 여기에 섞여 있죠. 여기. 거기에 이제 역사과도 있고 총론 부분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총론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긴 했어요.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한번 총론 언급됐긴 했는데 총론까지 읽기는 좀 그래. 시성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학교에 가서 현장 가서 인제 뭐 연구부나 들어가면 총론은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임용 시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강론에 있는 사회과 교육 과정의 역사과 과목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역사과 과목 아까 아침에 언급됐던 거 있죠? 예. 중학교 역사, 뭐 한국사 1, 2, 세계사, 동아시아 역사기행,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관 거기는 보면 돼. 그러면 이 과목에서 인제 구성되는 게 뭐냐? 그래서 내용 체계가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용 체계 관련된 내용도 어디야? 거기 첫 권에도 있더라고요. 첫 권에 보면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내용 체계도 있고 그래서 인제 이 강론은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하다가 다른 말로 이제 했는데 강론은 인제 사회과에서 역사과를 보는데 역사과는 인제 아까 그 과목이 있고 과목마다 인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먼저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격에 맞는 앞에 목표가 나오고요. 그다음 내용 체계가 나오고 내용 체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핵심 아이디어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가치 태도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이 이제 갑자기 여기 들어간 거고 내용 체계 안에. 그다음 지식 이해나 이제 가정 기능이나 가치 태도는 영역별 목표죠. 영역별 목표.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이제 용어상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예전엔 지식이의 기능 가치 태도였잖아요. 근데 가정이 들어갔어. 요게.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구성됐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어 선택 중심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구성됐다.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이 있고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럼 하나하나 설명하죠. 먼저 과목을 보면 성격이 나오죠. 앞에 언급한 그런 성격이 있고 목표가 나오고요. 과목 목표가 나오고 내용 체계가 인제 나오는데 내용 체계를 보면 먼저 공통 교육 과정을 볼게요. 중학교 역사를 보면 핵심 아이디어 제시 방향은 이제 한국사, 세계사 학습을 관통한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가치 태도를 종합하여 고려해서 도출하고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요렇게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인류는 지역적 시대적 배경을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를 수립하였다. 종교와 사상은 지역 세계의 문화와 유기적으로 관련 맺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지식 이해 그다음에 이렇게 가정 기능 가치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용어를 핵심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했다. 그래서 뭐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빈칸으로 이렇게 했고 요게 뭐가 들어가냐 핵심 아이디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지식 이해 측면을 보면 자 이게 그 공통교육과정 지식 이해 체계 이해 부분이에요. 제시 방향을 보면 정치체의 수입, 종교 사상의 지역 세계 문화의 유기적 관련 어 을 교류하고 충돌하면서 변하는 지역 세계를 제시했고요. 요소와 구성을 보면 한국사, 세계사를 서로 연결시켜서 체계적으로 종합해 이해하는데 표현 지식 구성에 1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있고 가정과 기능은 보면 자신이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나타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분석, 해석 등을 통해서 역사 지식 형성을 제시하고 아마 탐구 과정 관련된 내용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 탐구 및 전략 과정인데 역사 지식의 형성이나 근거에 기초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 판단, 역사적 개념의 이해와 활용, 역사 서사와 구성 및 표현 중요성 이런 걸 구성돼 있고 자 가치와 태도가 있어.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세계 시민의 의식이 기초가 되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 제시. 그다음에 타인의 역사에서에 대한 존중, 뭐 지속 가능한 삶의 지속 가능한 내용이 상당히 핵심 키워드도 많이 언급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 보시고요. 역사 성찰적 접근하는 태도를 구성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통교육 과정 관련된 내용이 있고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보면 야, 선택 교육 과정은 이제 고등학교 공통 과목,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누죠. 자, 여기 인제 그 보면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가치 태도가 있어요, 내용 체계 안에. 제시 방향도 뭐 중학교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각 과목을 관통하는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가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출하고 총괄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5개, 7개 문제를 기술하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5개 이런 식으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지식 이해는 과목의 특성을 고려해서 3에서 5개 영역을 구성하고 강연에 2개에서 6개 내용 요소를 배치하는데 내용 요소는 요런 것들이에요. 2개 있거나 3개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내용 요소도 있죠. 4개도 있고. 예. 가정 기능은 역사 탐구 전략 과정인데 이거 뭐 동일해요, 거의. 역사 지식의 형성이나 근거에 기초한 역사적 사실 해석과 판단, 역사적 개념의 이해와 활용, 역사적 서사와 구성 및 표현의 중요 요소가 구성돼 있고 가치 태도도 뭐 거기에서 비슷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용 체계는 이제 중학교 역사 과목 기준에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체계 안에 또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게 성취 기준이야. 성취 기준. 그래서 성취 기준도 이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목에 보면 성취 기준이 있어요. 성취 기준 뭐냐? 자,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가치 태도를 종합적으로 인제 그 통합하여 학습에 도달하는 도달점을 구체적 성취 내용을 제시하고 자,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들은 성취 기준을 적용할 때 교수 학습과 평가 방법을 유의해서 한다. 요거 나올 수가 있어. 성취 기준을 이제 적용식 고려사항을 쓰다 가면 요거 쓰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 관련된 그 예시문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15년 교육과정이 아니라 이건 22년 개정 교육과정이니까 이걸 기준 3가지인데 먼저 성취 기준이 나와요. 이게 성취 기준 나오고 그리고 이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이 나와. 그리고 나서 여기 눈여볼 게 인제 또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면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들이야. 이게 아마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이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뭐가 나오냐면 교수 학습 및 평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성취 기준에 도달에 필요한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주요 방향과 총론 개정의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요것도 은근히 여기 안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인제 요것도 좀 봐 두셔야 돼요, 요것도. 이게 인제 그 22년 개정 교육 과정 강독할 때 요거 꼭 봐 두시고요.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일단은 인제 그 22년 개정교육과의 내용 구성은 크게 이제 5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과목 성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나오고 내용체계가 있는데 내용체계는 다시 거기에 핵심 아이디어,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가치 태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인제 성취 기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성취 기준 안에서도 인제 성취 기준 자체가 있고 해설이 있고 그다음에 적용식 고려 사항들이 같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교수 학습 및 평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제 해서 5개의 구성 요소를 이제 얘기했어요. 각 과목마다 이 5개 구성 요소. 예.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강독 강의를 좀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역사적 설명과 이해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자 뭐 설명과 이해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설명이 뭐고 이해가 뭐냐 의미를 쓰라고 나오기는 힘들어. 다만 이제 기입형으로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는데 설명이 뭐고 이해가 뭐냐, 사전적 정의를 쓰라. 이런 문제는 나오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남색책만 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특히 뭐 남색책이나 뭐 갈색책 그다음에 이제 첫 걸음 읽어 보실 때는 막 이상한 난해한 글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이거 다 제껴 두세요. 예. 어차피 그런 거는 안 나와. 그런 거는 채점하기 힘들어. 그런데 이제 나오는 건 딱딱 떨어지고 명확하게 채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인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제 배경 설명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이제 설명하고 이해를 좀 대충이라도 먼저 하고 얘기할게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현상이 발생하면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어 이것은 그 설명이라고 인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인제 뭐냐면 이렇게 이해적인 거고요. 이거는 외면적인 거고 이 내면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인제 인고 시험을 봤어요. 예. 인고 시험에 떨어졌어. 떨어졌다. 자 이런 식으로 구술을 하면 이제 이게 현상이죠. 그러니까 인고 시험인데 인고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걸 이제 기술을 한 거죠. 인고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인고 시험에 떨어진 걸 이제 만료나 이런 걸 기술하면 이게 기술이 되는 거고 왜 그러면 내가 인공 시험에 떨어졌냐? 이유가 그 원인이 있을 거냐? 이 원인을 파헤치고 인제 하면 설명이 되는 거야. 내가 인제 뭐냐면 공부 시간이 적었다. 그리고 좀 나태했다. 뭐 이렇게 원인을 찾고 그러면 내가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죠. 내가 인제 공부 시간을 늘리고 나태함을 바로잡고 열심히 하면 '제대로 하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구나. 합격할 수 있구나.' 예측할 수 있죠. 그럼 내가 통제를 하는 거야, 내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항상 이 통제가 같이 끼어 있어요. 예. 요렇게 연결돼 있고. 자 그러면 해석은 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해석 이해는 인고 시험에 떨어졌어. 죽을 맛이에요 진짜. 예 죽을 맛이야. 예. 그래서 인제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세상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내가 그 이해해야지. 인구 시험 어려우니까 나같이 떨어진 사람이 많구나. 이해를 했어. 자 이거는 이제 요런 것들이죠. 해석 이해. 자 그래서 요런 계통 그러니까 뭔가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에 통제하려는 그런 설명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가학적 설명 방식이에요. 예. 가학적 설명 방식. 그 가학적 설명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 가학적 설명 방식은 이제 주로 실증론과 가깝죠. 그래서 이제 요게 실증론은 논리 실증주의, 신실증주의를 얘기해요. 예. 칸트의 실증주의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있고 뭐 기납적 설명이 있고 발생적 설명이 있고 설명 스케치, 상황적 설명이 있는데 자 요런 이론들은 누가 제시했죠? 이 포포나 헤페이라는 사람이 다 제시한 거예요. 포포나 햄페이 같은 사람들이 제시를 했고 이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아니라고 했죠. 예. 자 그리고 인제 보통 인제 학계에서는 요걸 인제 3 개를 합쳐서 이제 포괄 법칙 이론이라고 해요, 포괄 법칙. 그 보편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포괄 법칙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게 공통점이 뭐냐면 CLE의 상황이에요. 예. C는 이제 상황, 그다음에 L은 이제 법칙, E는 결과를 얘기하거든요. 요게 기본적인 구조가 들어가 있어. 이게 이 과학적 설명 방식 안에는 이게 디폴트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해석학 관련된 내용은 인제 그러니까 해석과 이해와 관련된 나이는 저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해석학하고 관련돼 있고 감정이입이나 뭐 역사적 해석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런 과학적 설명 방식하고 이런 해석학적인 어떤 거를 합쳐 놓은 게 뭐냐면 총괄과 합리적 설명이에요. 예. 그래서 해석학 여기 또 관념론도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해석하고 관념론 같은 걸 이제 플러스시킨 것이 총괄과 합리적 설명이다. 그래서 총괄과 합리성은 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을 '아 이거 뭐 우리가 관념론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드레이는 관념론자가 아니에요. 그 언어 분석 철학자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낮은 단계 일반화는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식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관념론자들은 도식화시키는 게 아니죠. 얘네들은 개별성을 강조하는데 무슨 도식화가 나와. 예. 이런 것들 인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드레이 같은 사람은 "관념론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관념론자는 아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 설명했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관념론자의 강조한 감정이입을 뭐냐면 거부했다. 이게 남색책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은 단계 일반화. 그러니까 포괄법칙적 모든 그 곳에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되는 뭐 좀 약간 수준 낮은 게
뭐냐 적응성이 좀 낮은 단계 일반화는 이렇게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역사적 설명과 이해에 관련된 내용이 남색책 펴 보시면 주구장창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 딱 보니까 나오기는 이제 나오면 이제 많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론들을 쭉 정리를 해 놨어요. 그 설명의 개념적인 되게 많죠. 뭐 일상적 개념이 있고 학교 수업의 의미가 어떻고 막 근데 이런 거 뭐 그냥 읽어 보시고 그래서 어 그 공부하실 때 이런 거에 막 초점을 뭔가 필요해 갖고 내가 이해가 안 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해를 해야겠다고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네, 떨어져. 이런 데는 버려요 그냥. 어 여러분들 만점 받을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용 시험은 목적이 뭐예요? 인고에 합격하는 거지 만점 받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만점 맞아봤자 소용도 없어. 그거 해 봤자 뭐 좋은 뭐 어차피 그 합격하면 똑같은 교사인데 어 소용없거든요. 자 요런 건 갖다 버리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학문적 서술의 종류해 갖고 뭐 거기에 보면 법칙성, 경험적 통계 있는데 이것도 뭐 나올 가능성이 없어. 예 갖다 버려.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해 놨어요. 예 적어 놨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그냥. 그 해석하기 어떻고 뭐 이해의 정의가 어떻고 근데 요런 것도 좀 그래. 그러니까 간접론자와 연결돼 갖고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해석하고 이제 간접론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슐레이어 마으나 가디머나 이 가디머는 역사과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일반 사회과 그 사회학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상가거든요. 뭐 가디머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후에 인제 뭐냐면 그 역사학의 관념론자들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보면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예. 자 그러면 인제 먼저 어떤 라인을 보냐면 이게 두 개의 라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과학적 설명 방식과 그다음에 여기 해석학적인 또는 관념적인 영향을 관념론 라인이 있는데 요걸 볼게요. 해석과 이해 라인, 감정이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감정이입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감정이입은 여러분들 꼼꼼히 보셔야 돼. 간절기에 보면 이제 파란 책하고 남색 책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디에 있냐면 또 노란 책도 있어. 그래서 노란 책이 좀 자세히 돼 있긴 하는데 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이제 감정의 구성도를 먼저 보고 나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자 여기 보면 감정이입도 되게 많아요, 그 종류가. 그래서 보통 인제 역사적 감정이입이 있고요. 그 일상적 감정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어. 네. 요 고정관념. 그래서 인제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당연히 역사적 감정이입이 좀 많이 나오죠. 근데 가끔씩 인제 일상적 감정이입도 그 뭐냐면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좀 용어를 어 동감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고치세요, 공감. 예. 표현이 이제 좀 잘못됐어. 여기 있죠? 공감이라고 동감표현이 아니라 공감. 고치려다가 시간 많이 걸려서 그냥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거 고쳐 놓을게요. 예전에 이거 그림판 떼어 가지고 이게 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요즘 아이패드 보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제가 인제 좀 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가 아니라 뭐 전문적으로 인제 강의를 하면 어 이거 시간이 남아들고 그러니까 그 고칠 수 있고 뭐 밑에 조교를 두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모든 걸 다 저 혼자 해야 돼. 학교도 갔다 오고. 예. 그래서 뭐 오타나 이런 편집 부분이 좀 여러분들 보기에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좀 봐 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역사적 사건의 재현, 사료의 바탕과 상상적 근데 요거는 어떤 정의적 성격이 아니라 인지적 성격이죠. 요거 고치시고. 예. 이거 왜 이래? 자 그리고 인제 역사적 맥락적 감정이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두 개죠. 이렇게 두 개로 하나가 인제 추체험과 감정의적 이해죠. 이거는 인제 뭐냐면 역사 교육 입장에서 본 거예요, 역사 교육.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그 역사학에서 뭐 추치원 관련된 내용들 하나 갖다 버리시고 여기는 역사 교육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추체험은 이제 뭐냐면 이건 실제로 자기가 해 보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해 보는 걸 추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 교육에서 말하는 추체험은.
그래서 역할극,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고, 감정입적 이해는 사을 보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와 비슷하면 콜링 모드의 재현과 재사고 요런 개념하고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그러니까 추체험, 감정입적 이해 또는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이건 검은책 용어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있고 예전에 한번 추체험 관련된 내용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18년인가 19년인가 하여튼 요 두 개의 차이를 또 물어본 적이 있죠. 예. 요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이입의 이제 의미의 다양성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살펴본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게 다양해. 어. 그래 갖고 뭐 간용이나 공감, 상상력과 창조력 같은 유사한 정신 능력, 과학적 그 방법과 대비된 방법론적 절차 기법 등 이게 현재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기도 하고 학문적 용어도 쓰고 또 각각의 학문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상적 용어에서 감정을 쳐내고 학문에 따라서 이제 감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볼게요. 되게 인제 미학적인 용에서 사회학이나 역사학에서 인제 볼 수 있는데 자 미학이란 건 뭐냐 미학에서 다루는 감정이입은 동일시하고 비슷해. 자연현상이나 예술 작품에 감정이나 정서를 투사해서 자신의 인식과 대상을 융합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인제 새가 울면 내가 기분이 나빠. 새가 울면 어떻게 돼요? 새가 운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새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했죠. 근데 새가 운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지는 본능대로 지저댈 뿐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상군의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건 미학적인 감정이입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과학이나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은 뭐냐? 이걸 총체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회학이나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법칙도 강조하지만 또 뭐냐면 인간의 행위나 동기도 강조되죠. 그러니까 여기 외면하고 내면이 있으면 동시에 보죠.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뿐이고 역사학은 어디에 초점을 보는 거야? 외면과 내면 중에 어디를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뭐 사회과학이라서 내면을 안 보고 역사학에서 외면 안 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 다만 방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외면을 강조하고 내면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인제 좀 하잖아요. 근데 내면도 봐요. 근데 내면을 볼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감정이입을 봐. 감정이입. 그래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무조건 100% 거의 대부분은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총체적이야. 총체적. 자 근데 이제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내면을 보는데 감정이뿐만 아니라 요게 좀 세부적으로 보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되게 세부적으로 보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감정이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여기 또 이제 그 역사적 상상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인간의 내면을 본단 말이에요. 예. 이게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건 중요하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전체가 아니라 한 50% 부분론이야. 이거 가지고만 인간의 내면을 파악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물론 그 남색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관에서도 총체론적 관점이 있어요. 감정입을 통해 내면의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있는데 이건 소수 의견이야. 소수 의견이고 대개 역사학의 이제 주요 관점은 어디다? 여기다. 부분론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론을 제가 도식화시키고 여기 사회학은 총체론을 도식화시켰다. 그래서 인제 사회과학에서 총체론과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총체론인 거는 인간의 내면은 감정이입을 해서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보면 먼저 사회과학과 심리학의 총체론적 의견이에요.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증번호는 99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는 99 번이에요. 자 개념을 보면 다른 사람의 행위나 사회 형상을 이해하는 수단이야.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거나 사회 형상의 의미를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 요때 당시 사회적 관점은 지금 사회적 관점이죠. 현재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감과 동일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총체론의 입장을 보면 자 감정이입은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총체적 수단이다. 인지적 정의적 요소 다 포함된다. 그다음에
감정이입적 전제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가 강조되는데 이때 공감과 동의심이 포함된다. 역사적 감정의 요구는 포함되지 않죠. 그게 좀 다른 거고. 그래서 동료의식이나 감정의 공유, 다른 사람의 집단이나 자신들의 동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좀 체크할 게 뭐냐면 인지적과 정의적이라는 것들 요소야. 그래서 그 역견을 보면 이제 인지적 요소가 어떻고 정의적 요소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제 필은 오는데 이걸 뭐 자세하게 학문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걸. 그래서 이제 잠깐 넘어가서 이해와 수단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예. 요걸 이제 좀 먼저 이제 개념 정의부터 해 보고 인제 넘어가자고요. 예. 자 인지적 요소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정서적 상태를 식별하고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요때 필요한 건 맥락적 지식이야. 맥락적 지식이란 뭐냐면 사료를 바탕으로 사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춘추가 대하성 함락 때 이거 못하네. 사위와 딸이 죽었다는 인제 소식을 인제 듣고 슬픔에 잠겼다. 그래서 풍선가 이제 고타소나나? 예.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고타소낭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딸이 인제 대하성 때에 함락할 때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인제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는 그냥 해석이고 이거는 후대의 해석이에요. 그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김춘추가 그 소문을 듣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서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오가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그냥 하염없이 뭔가 멍하니 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요런 맥락적인 지식, 사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해? 이걸 해석하는 거야. '아 김춘추가 진짜 딸의 죽음을 듣고 너무 인제 오늘 이게 뭐라고 하죠? 막 폭발됐다고 아이 갑자기 킹 받았다고 하죠? 킹 받아 가지고 열 받아 가지고 아 이거 인제 멍하니 본 거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멍하니 봤다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맥락적 지식, 사료를 바탕으로 자 이거는 이제 뭘까? 역사학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역사학에서 감정이입을 할 때는 이 인지 요소가 중요한 거야, 사료를 바탕으로. 예. 자 정의적인 그 뭐냐면 요소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태도인데 맥락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수반되지 않아. 이거는 인제 어떻게 보면 선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 이제 상대방을 본 거야. 이 현재적 가치를 가지고 그 과거의 사람들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 맥락에 대한 감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사회적 그런 분석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인제 경험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걸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나의 감정은 이런데 철수의 감정은 어떨까?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아플 테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아플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인제 현재적 기준 가지고 예전 사람들 그렇게 본 거죠. 예전 사람들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정의적 요소다. 그래서 이 정의적 요소는 인제 뭐냐면 역사학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데 다만 사료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역사학에서는 가끔씩 써. 어 그래서 역사학 같은 게 어떻게 이제 쓰냐. 대개 보면 구석기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유물밖에 없고 뭐 사료도 없죠. 그러니까 텍스트 사료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감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보고 '이럴 것이다.'고 해서 인제 뭐냐면 일종의 뭐 선제적 가치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정의적 요소를 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역사학에서는 인지 요소를 바탕으로 없을 경우에 사료가 진짜 없을 경우에 정의적 요소를 플러스시킨 건데 사회학에서는 뭐냐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 같이 다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뭐 의사소통적 요소에서 뭐 카운슬러와 인제 내담자 사이에 이루어진 정치 치유인데 요거는 뭐 상담 이론에서 중요한 거지 역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너뛸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사회학에서 말한 것처럼 인지의 정의적 요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정이입. 자료를 바탕으로 하진 않지만 뭔가 이제 그 일종의 지금의 상식 차원에서 현재적 가치에서 이제 바라보는 요소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감정입의 전제 조건에서 인제 이렇게 쭉 봤고요. 그러니까 총체론과 관련된 보고 역사학을 보죠. 역사학도 이제 그 안에 총체론적 관점이 있고 부분론적 관점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체론적 관점은 소수 의견이고 부분론적 관점이 뭐야? 다수 의견이야. 예 그래서 요게 기준으로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사료를 분석한 맥락적 지식 아까 이제 인지적 성격이죠. 그래서 성격과 행위자의 개인 사상, 감정 동기가 필요하고 일부 이제 정의적 요소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인지적 요소지만 이제
고대사 이제 특히 뭐 그 상고 시대 때 뭐 구석기 시대 때나 뭐 신석기 시대 유물 유 유물만 있고 유적만 있고 사료 테스트 사료가 없을 경우에 인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역사적 상상은 감정이입을 동일하지 않고 그다음에 감정이입이 역사 상상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아 그래서 인제 감정이입 별개로 역사 상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도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행위자의 내면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감정이입 외에도 역사 상상력이나 뭐 등등등 물론 크게 보면 이제 감정이입도 역사 상상에 들어가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상이나 감정, 동기 같은 상황 맥락적 지식도 다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그 사회과외보다 이제 역사학은 좀 전문적으로 내면을 보는 거니까 이게 좀 세분화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부분론이다. 역사적 감정이입은 저 내면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종합해서 얘기하면 감정이입적 역사의 특징이 뭐냐 전반적으로 인제 보면 자 요거는 역사적 감정의 특징이에요. 자 이거 예전에 한번 04년 기출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행위자에 대한 이해와 역사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 요 맥락적 지식이란 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사료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탕은 인지의 성격 강하다. 인지의 성격 아까 쯤에 요거와 설명됐죠. 여기와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역사 이해에서 감정이입은 역사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거고 역사적 행위는 감정이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행위자의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 동기도 이해 필요하다. 앞에서 감정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감정, 동기, 역사 상상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행위자에 대한 이해와 역사 사회의 맥락적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인지 정의적 성격도 강하다. 그래서 이제 요게 주고 요게 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적 역사에 그러니까 그 역사적 감정이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니의 감정이입을 볼게요. 니. 니는 역사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 자주 나와요. 예. 그래 갖고 어디에서 이제 나오냐 일단 감정이입에서 나오고 이 사람이 그다음에 앞에 목적론 있죠. 목적론. 그래서 이 목적론 측면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또 뭐 2 차적 개념인가? 요거도 나와. 그 이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좀 이랬는데 두루두루 이제 뭐냐면 어 만기 필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인제 역사 교육에서 되게 유명한 영국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니의 감정이입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니는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 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을 언급을 했죠. 요거 외워 두세요. 이거.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어. 그래서 08 년도하고 15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먼저 보면 자 일단 보편성. 우리와 과거 사람들이 공통된 인간성을 공유했다. 그리고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니까. 특수성은 보편성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특수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생각은 현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개통성은 뭐냐면 과거의 생활 형태 이게 어떡하 치다가 한글이 깨져서 나왔네. 네 영문타를 썼나 봐요. 생활 형태. 자, 과거의 생활 형태가 생활 형태는 그 역사가 자신의 계통적으로 관련돼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다 역사적이라는 거야. 심지어 우리가 지금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역사적이야.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젓가락을 인제 주로 사용해요. 예. 물론 숟가락도 있지만 뭐 국물 떠먹거나 할 때 특별할 경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사용하죠. 어 이게 이제 특이한 거야.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기 그릇을 만들고 뭐 자기 그릇에 이제 맞기 때문에 열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어 그 뭐냐면 들어 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이게 들어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이게 이제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이제 식기가 목기였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들고 밥을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기나 철기 때문에 유기하고 뭐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뜨거워 가지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뭐냐면 다 이제 똑같이 밥그릇은 비슷한데도 일본 사람들 밥 먹을 때 이렇게 들어 가지고 이제 밥을 이제 공기를 들어 가지고 밥그릇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죠, 젓가락으로.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놓고 뭐냐면 숟가락으로 먹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인제 다 뭐냐면 예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관련돼 있는 거야. 우리가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인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개통성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 사람도 합리적인 행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합리성이라는 것은 뭐냐? 뒤에 나오겠지만 목적, 상황, 수단을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이다. 물론 이 합리성의 기준이라는 건 우리 입장이 아니라 과거인들의 기준을 인제 얘기하는 거고, 자, 그 과거의 생활 형태는 그 시대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5가지 보편성, 특수성, 계통성, 합리성, 상황성 꼭 외워 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인제 볼 게 이제 네가 이제 감정이입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됐어요. 이게 이제 12년 기출문제에 나오긴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단독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들 끼워 가지고 같이 문제 냈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많아. 왜? 이 남색 책에서 이제 보면 뭐 추상적이고 서로 간에 논박하는 얘기 내용은 제껴 두라고 했죠. 근데 요건 딱딱 떨어져. 예. 그래서 한번 기출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니의 감정의 종류는 뭘로 보냐? 자, 능력, 성취, 그다음 가정, 성향, 이렇게 4가지로 봐요. 자, 능력부터 볼게요. 능력은 감정이입을 증거와 관련했거나 적어도 증거에 출연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특별한 능력을 취급한다.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인제 어디에서 인제 많이 느끼냐면 타로나 사주를 볼 때 딱 느껴. "야, 너 뭐 때문에 왔지?"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너 증거도 없어. 어떤 증거를 통해 추론하는 것도 아니죠. 어떤 신기가 걸려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능력이야. 당연히 이거는 뭐 역사적 감정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 역사적 감정이 뭐냐? 성취야, 성취. 성취로서 감정이죠. 요거 보면 행위자의 믿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느끼고 획득하는 걸 아는 거, 행위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행위자의 감정을 영향을 고려한 거, 이런 걸 성취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뭘 한다? 인지 성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증거를 토대로 하는 거는 다 인지적인 거와 연결돼요. 뭐 맥락적 이런 것들은 다 인지한 거 한 거죠. 그래서 사료 분석을 토대로 상상적으로 재구성한다. 자, 그래서 추론과 직관에 의존하고 역사적 행위의 믿음과 목적을 같이 파악한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우리가 인제 주의할 것은 뭐 행위자의 믿음을 받아들인다 하니까 행위자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려한다고 해석하 아마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번역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시틀러의 내면 세계를 이제 파악하려면 히틀러가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유태인들 다 죽인데 유태인들 죽여야지 뭐 독일 민족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받아들인다면은 그런 건 아니고 고려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야, 고려도. 예. 그래야지 인제 문맥적으로 해석이 맞아.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보면 되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성취로서 감정이입은 인지적 측면이 있다. 자료를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상하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가정으로서 감정이 뭐냐면 감정이입을 행위자나 사회 집단이 믿었던 것이나 그 가치가 무엇인가 아는가. 다른 방법과 구별된 특별한 발견의 수단으로서 이제 취급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인류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민속학이나.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저 아마존에 있는 어떤 부족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 갖고 그 관찰자가 다시 부족해 갖고 그쪽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인제 얘기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죠. 이 가정으로서 감정이입이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인고 볼 때도 인제 그런 걸 느껴. 처음에는 '아, 인고 시험 쉽겠지.' 하면서 그냥 몇 번 보면 그러니까 한 번 한두 번 보면 합격하겠지 딱 들어갔는데 막상 이제 공부하고 몇 번씩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느끼는 거죠. 예, 여러분 느끼잖아? 이게 가정으로서 감정이에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역사적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성향으로서의 감정이입은 이제 뭐냐면 일단 합리성을 전제로 해야 돼. 앞에서 인제 얘기했죠. 합리성이란 뭐예요? 목적, 상황, 수단이야.
아 그래서 애가 요렇게 이제 고대인들도 이제 예전 사람들도 이게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들이 이제 뭐냐 행위도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도 나름대로 인제 나도 합리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들의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감정이적 정의적 측면인데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냐 사료가 부족할 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사료가. 그래서 사료가 부족할 때 예를 들어서 인제 뭐 후기 구석기인들 이런 사람들 인제 연구하는데 해 봤자 뭐 유물밖에 없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러면 합리성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하고 그래서 내 입장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게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요렇게 인제 해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의적 측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감정이입을 다른 관점에 고려하는 성향 및 경향. 그래서 감정이입을 다른 관점을 고려하는 하려는 성향 및 경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감정이입을 이제 가지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바라보는 건데 요게 좀 약간 문제는 있죠. 왜냐면 사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이 합리성 자체를 뭘로 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인제 기준을 해 갖고 그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이건 필수템은 아니에요. 요거는요. 자료가 부족할 때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성취로서의 감정이입이 주고요.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보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역사적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보면 그 역사적 이해와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성취로서 감정이입이고 그리고 보조적으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인데 이 성향으로서 감정은 아까 합리성을 전제로 얘들도 합리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나도 합리적인 존재고 나의 기준으로 얘들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걸 전제한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관점을 해석하려는 경향이다. 이렇게 고려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부수적이고 주는 요거다. 성취로서 감정이입.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정리를 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감하고 동일시로 넘어가죠. 공감과 동일시. 자 공감과 동일시는 기본적으로 사료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적 기준에 따라서 과거인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요소가 강하다? 정의적 요소가 강하다. 정의적 요소가.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공감과 동일시는 역사적 감정이입은 아니라는 거. 특히 인제 뭐냐면 뭐 동일시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요건을 보지도 않죠. 예. 그런 건데 일단 동일시부터 볼게요. 동일시는 앞에 미학적 감정이입할 때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분에 따라서 인제 대상물에 대한 투사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동일시도 역사적 감정에 구별되며 동일시는 역사적 감정의 필요 요건을 보지 않는다.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보지 않고 공감을 볼게요. 공감을 보면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공유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인제 제가 아는 분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예 아는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교사예요, 교사. 교사고 어떤 분은 비교사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방학이 이제 끝날 무렵이잖아요. 지금 2월 달이면 내일 모레 제가 인제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6년 동안 인제 1년 거의 담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1 학년 담임을 맡고 그래서 그분하고 인제 제 아는 동생인데 그 사람도 교사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듣고 공감이 된다고. 어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 가지고 아쉽다고 공감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교사가 아닌 다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군대 친구야. 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그 얘기를 했더니 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2달 동안 지금 어 방학을 지냈으면 나 좋은 거지 그게 뭘 불만이 많냐."고. "다른 직장에서 그렇게 2달 동안 노는 직장이 어디냐."고 막 하면서 공감을 안 해 줘. 자 그래서 얘는 공감을 해 주고 얘는 공감을 안 해 준다. 이런 게 공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공유하는 거. 그런 감정을 적절히 느끼는 거. 예. 이런 걸 공감인데 근데 공감도 근본적으로는 역사적 감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공감을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요 이때 감정이입적 이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역사적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감을 감정의 중심을 삼는 것은 두 가지 측면 논리적 불가능. 그러니까 공감을 일부적으로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 역사가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공유할 수 없으며 역사적 행위자가 믿고 있는 걸 잘못된 경우도 자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틀러의 생각을 공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분석의 대상인 거지 무슨 공감의 대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이해에서도 정서는 인지적 기초에 형성된다. 자, 나라의 장래의 선거가 자신을 승리한다고 생각한 정치의 평가가 잘못된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죠? 인지적 기초 사료를 통해서 알고 있어. 결과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치가의 어떤 승리가 희망을 공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인제 뭐 이승만이 인제 뭐 선거를 인제 해 갖고 이겼어. 기쁠 거 아니야 막. 근데 우리는 이승만이 독재자고 나중에 4.19 혁명에서 몰락한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승만의 그 성취감이나 승리를 뭐야 느낄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공감이 감정적 이해, 역사적 감정에 일부 뭐 도입을 할 수 있어도 뭐냐면 요게 중심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인제 이 공감은 인제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는 인제 뭐냐면 어 뭐냐면 동시에 이제 정의적 요소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중심 요소로서. 이게 이제 역사과하고 좀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공감과 동일시는 근본적으로 역사적 감정이 아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거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볼 게 뭐냐면 역사적 감정이입 단계요. 예. 그래서 감정이입 단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감정이입적 사고 활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인제 수업 시간에 했던 감정이입 단계가 있어. 예. 그래서 이도 여기도 니라는 사람이 인제 요거 또 있어요. 니는 자주 나와. 이 감정이입 단계도 이 니가 인제 실험 연구해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지에 보면 논할책에 보면 자주 나와. 논할책에 보면 그 감정이입 단계 여러 가지 인제 단계들이 쭉 나와요. 연구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인제 뭐냐면 파란 책하고 그 남색 책에 들어가는 거는 니의 연구야. 어슈비 니의 연구 사례가 여기 들어가서 인제 이거 역시 기준으로 해 갖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인제 요 부분 감정이입 그 사고 활동은 한 번 나왔어요. 15년 기출 문제.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인제 뭐냐면 감정이입. 이게 실제가 빠졌네. 실제 수업에서 하는 감정이입자. 이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인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의 수준 능력이 아니라 감정적 이해 과정 그러니까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인제 그걸 하느냐 그걸 파악을 하는 건데 이게 많이 나왔죠. 이게 여기는 이제 지금 안 적어 놨는데 02년에도 나왔고 뭐 06년에 나왔고 09년에 나왔고 최근까지 인제 나왔어. 20 년도에도 일상적 감정인가? 이게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게 상대적으로 비중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올 때 단순히 이제 명칭 같은 거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그 역사적 감정이 관련된 내용 감정인적 단계를 물어볼 때는 어떤 역사의 사례가 주어지고 그 사례에 적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물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첫 번째 볼 것이 뭐냐면 요거 감정이입적 사고 활동 단계요. 자, 요것도 인제 좀 기억하는데 이게 남색 책에 있는 거죠. 자, 일단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야.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 특별히 고려하지 않죠. 사실 자체를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역사 사실의 재현이죠. 그다음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항을 비추어 파악하고 재구성한 이유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의 내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의 맥락적 구성은 외면, 객관적 상황만 보고 내면은 파악하지 못해.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뭐 설명하려면 그 당시에 인제 뭐 그 일본이 한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무역이 잘 안 되니까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관점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간접 역사적 행위를 하는 사람의 관점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건데 행위자의 믿음이나 동기 같은 내면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행위에 일어나는 역사 상황의 맥락적 이해를 충분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복력이 강해 가지고 일으켰다. 이거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관점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에 속하지만 내면은 알 수 있지만 외면은 모르죠. 객관적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은 여기 앞에서 언급한 니은하고 디귿을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외면하고 내면을. 그래서 인제 역사적 상황을 맥락적 이해하고 행위자의 관점을 감정이입적 재구성해서 역사적 사실을 감정이입적 이해한다. 그래 갖고 인제 앞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가 요거에 대해서 뭐냐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관계가 끊어졌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뭐 이렇게 그 정복력 관련된 것들을 해서 익혔다. 그러면 두 가지 다 본 거잖아. 외면과 내면을.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적 재구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요거를 이제 명칭을 좀 기억을 정확히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즘에는 뭐 채점하기가 싫은지 분석지 채점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제 기억을 이게 쓰는 서술형보다는 요게 많더라고요. 예. 그냥 명칭 외워 두세요. 예전에도 명칭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뭐 키루스인가 뭐 그 사람 이제 해 가지고 키루스인가 다리우스 2 세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사람 이제 관련된 내용이 한번 어 연결시켜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요 관련돼서. 자, 그래서 사고 활동 특징을 보면 역사적 감정에 의한 과정에서 이제 기억이 뭐예요? 일단은 팩트죠. 재현이죠. 팩트는 기본이 되는 거야. 이 팩트를 모르면 요거와 요거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는지 없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기획은 니은과 니은의 행해진 이해의 대상이 되는 역사 사실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의 사고 활동을 종합해서 모른 사고가 있다. 니은의 사고 활동이다. 요게 외면이고 요게 내면이니까 요게 플러스돼서 요게 니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실제 이제 감정 입증 단계.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은 이제 사고 활동으로서 감정이고 요거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요건 이제 관련된 걸로 하고 있죠. 자 여기 있는데 요 내용이 꽤나 되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오늘 여기까지는 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예. 그래서 인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